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어느덧 마지막 강의를 이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시간인데요. 오늘 입지급 거래 우리 이제 예금 관리부터 예금 관리 세 가지 학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금융실명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입금 거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어떻게 아쉽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건 이제 입지급 거래 중에서 두 번째 내용,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입금과 함께 또 은행 우리 거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해당하는 출금 거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지급 거래 모듈 중에서 마지막에 수표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좀 소화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수표로 출금하는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수표에 관한 내용들 도 잠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들, 자, 출금 거래하기,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출금이라는 거는 자, 내가 은행에 맡겨놓던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앞에서 소비임치 계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돈을 맡기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은행이 다시 돌려주기로 되어 있는 형태의 계약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은행이 다시 내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는 것을 우리가 출금이라고 하는데 이 출금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는 했었어요. 뭐냐면 자, 입금할 때보다는 왜냐면 입금할 때는 우리가 자, 은행이 돈을 받아서 혹시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된다고 그랬죠. 하지만 출금을 할 때는 만약에 무권리자라고 하거든요.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금할 때는 좀 지급 업무를 지급을 할 때는 출금 업무를 진행을 할 때는 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고요. 자, 실무적인 예금 지급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급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실수가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즉, 뭐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지급해야 될 돈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급한다거나 혹은 적게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지급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급되지 말아야 될 무권리자에게 지급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오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오류의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이제 수표는 원래는 이제 세 번째 어떤 모듈이긴 한데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이 출금을 할 때 현금으로 출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자기압 수표 같은 수표로 출금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연동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자, 예금을 출금 업무를 진행할 때 인출할 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인출을 하는 거죠. 인출할 때 자, 은행 입장에서 지급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림 보시면 여러분 이거 많이 보신 적 있죠? 자,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은행에 보통 뭐 이렇게 코너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기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돈을 이제 인출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크게 우리가 인출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계에 의하지 않은 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가장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뭐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우리가 창구에 가서 직접 출금 전표를 작성해서 돈을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창구에 가서 은행 텔러분에게 직접 대면해서 자, 저 이거 통장에서 얼마 인출해 주세요라고 전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전 시간에서 살펴본 수표나 어음 같은 증권류의 거래에 의할 경우에는 자, 이런 증권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증권류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입금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음과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경우를 우리가 교환 지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내 통장에 있는 것들로 대체하는 대체 지급. 이렇게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대체 지급은 한 계좌에 있는 거를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체 지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계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구 지급. 은행 텔러에게 직접 현금을 받았을 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수표나 어음류에 해당하는 경우들, 증권류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우리가 교환 지급이라고 하고요. 수표와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회계 시간에 우리 배우잖아요. 대체 전표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죠? 현금을 실제로 수반하지 않는 거래잖아요. 현금의 어떤 출금이나 입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라고 하는데 똑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 예금 계좌에서 출금해서 다른 예금 계좌로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옮겨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대체 지급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기계에 의한 지급. 아마 여러분들은 기계류에 의한 지급이 아마 더 경험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현금 자동 지급기 CD기라는 기계가 있고요. 뭐 캐시 디스펜서라 약자라고 하는데요, CD. 그 다음에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오토메이티드 텔스 머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크게 CD기 혹은 ATM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통 이 CD기나 ATM 같은 경우는 우리 용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차이점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자, CD기와 ATM기는요, 우리가 CD기 같은 경우에는 출금만 가능한 걸 갖다가 우리가 CD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ATM기는 입금도 가능하고 출금도 가능한 형태가 ATM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가격은 ATM기가 좀 비싸다고 하네요. 왜냐면은 이제 ATM기 같은 경우에는 입금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조 지폐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별할 수 있는 센서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센서 가격이 어마무시해서 ATM기가 훨씬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이런 기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카드라든가 어떤 인증 수단을 통해서 돈을 인출하는 이런 경우들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을 지급할 때 우리 저번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입금보다는 지급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입금은 우리가 잘못됐을 경우에 취소하고 다시 반환하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지급은 잘못 지급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아마 기울여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금을 지급할 때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출금을 하러 갈 때는 당연히 여러분들 뭘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그렇죠. 당연히 통장을 가지고 가야죠. 만약에 창구를 가신다면요. 자, 그런데 통장만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금 신규를 할 때 가지고 가셨던 인감도장이라는 거 있었죠. 자, 이런 도장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장에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만 아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밀번호도 알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실명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실명 확인 증표, 신분증 같은 것들도 가져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이 생길 것 같아요. 통장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통장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자, 통장은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자기압수표라든지 이런 수표류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들은 우리가 현금을 대체해서 쓰는 것들이죠. 우리가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기압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바로 현금으로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고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해서, 자, 통장은 그런 유가증권만큼의 효력은 없고요. 통장은 단순히 이 통장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통장에 예금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나타내는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람이 통장을 들고 왔다라고 해서 은행원 입장에서는 확인도 안 해보고 이 사람한테 예금을 지급해 줄 경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무권리자가 와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은 단순히 유가증권이 아니라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통장은 물론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인감 도장 확인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분증 실명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쵸, 가장 핵심적인 거 뭡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서 비밀번호 눌러야 되죠? 핀패드라고 하는 패드에다가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비밀번호 혹시 뭐 잘못 눌러서 이렇게 당한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비밀번호라는 이런 세 가지 수단을 모두 활용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우리가 증거증권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서 뭘 확인한다? 그렇죠. 인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비밀번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 통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통장이 혹시 위변조된 건 아닌가? 이 사람이 무권리자인데 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위변조해서 가져온 건 아닌가? 면밀하게 육안으로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혹시 분실 신고가 되어 있는 사고 신고가 되어 있는 그런 통장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혹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배우진 않아서 잘 모를 텐데요. 아마 압류라든지 가압류처럼 통장에서 인출이 금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급 제한이 걸려 있는 여러분들 말로 하면 락이 걸려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락이 걸려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또 아직 증권료를 가지고 와서 입금을 했는데 그 입금한 금액이 아직 현금으로 입금이 안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결제되지 않은 타점권일 경우인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우리 CDD라는 고객주의 확인 의무가 있었죠. 일회성 금융거래 얼마였죠? 네, 그렇죠.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였을 때 주의 의무가 가중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예금주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권리자에게 예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가중하는 것이 우리가 이 예금을 지급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좀 확실히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증거증권이다.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인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위변조 내역, 사고 신고돼 있는지, 지급 제한이 걸리진 않았는지, 또 아직 결제되지 않은 현금 입금 상태인 건지, 또 마지막으로는 예금주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예금 지급 업무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우리가 입금 어떤 거래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통장 받아야겠죠, 고객으로부터. 그쵸? 자, 그 다음에 통장에서 얼마를 출금하겠습니다라는 전표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금 전표 고객님한테 접수를 받아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 증거증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금 전표에 어떤 계좌번호라든지 어떤 기재 내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은행 텔러분께서 전산 조작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겠죠. 비밀번호를 핀패드에 입력해 달라고 요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만약에 핀패드에 여러분들이 연속 3회 이상을 갖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은요, 자,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고 다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절차가 복잡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좀 까먹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신규할 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연속된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은행 텔러분께서 아마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아마 요구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절차가 끝나게 되면 처리 내역을 확인을 하고 고객님에게 안내를 한 다음에 통장을 다시 고객님한테 내어드리고 출금 금액을 고객님한테 드리면 출금 거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여러분들. 단순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뭐냐면, 자, 출금할 때는 자, 증거증권이기 때문에 인감 비밀번호, 그렇죠? 인감과 비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밀번호 과정에서 좀 고객이 이렇게 3회 이상 잘못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거래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증거증권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통장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증거증권이니까 도장 확인해야 되겠구나, 인감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비밀번호 확인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 흐름만 갖고 계시면은 업무를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진행하시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지급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완벽하게 됐으면 물론 좋겠죠. 하지만은 지급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원래 지급해야 될 금액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조금 과다하게 뭔가 예금주한테 지급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럼 이 경우에 당연히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죠. 더 과다 지급한 금액을 예금주에게 다시 반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금주는 그게 원래 본인 돈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될, 출금 받아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부당이득이라고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어려운 말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은행이 고객에게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돈이 당신한테 과다 지급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는, 그런 것 입증해야 될 책임은 은행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요거를 입증해서 고객으로부터 반환을 받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반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조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은행이 난감한 상황이었지만은 요 경우에는 약간 고객이 약간 좀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받아야 될, 인출해야 될 금액보다 적게 인출이 된 경우가 되겠죠. 과소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과소 지급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원래 100만 원을 받았어야 됐는데 은행으로부터 100만 원을 인출했어야 되는데 은행에서 80만 원밖에 주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자, 여전히 나는 은행에 대해서 2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20만 원에 대한 채권은 여전히 예금주에게 존속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은행은 여전히 추가적으로 20만 원을 고객한테 주어야 될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금주가 이 과소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자, 제가 과소하게 지급받았으니까 여기 보시면 과소하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 은행에서 다시 저에게 추가적으로 돈을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예금주에게 입증 책임이 있는, 요렇게 요거랑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다 지급, 과소 지급 같이 한번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요, 과오지급이라고 되는데, 이건 뭐냐면요, 원래 예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에게 예금이 우리가 이제 착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된 경우가 됐을 텐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 은행의 책임이 없는 케이스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경우에 그럼 책임이 없겠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은행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어떤 정당한 사람에게 예금 계좌한테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끝까지 그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사람임을 알 수가 없이 지급을 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온전하게 금융기관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에게 지급이 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 대신에 이 진정한 예금주, 원래 돈을 받아야 될 예금주는 그 잘못 예금을 받은 사람에게 원래 당신 돈이 아니니 나한테 돌려달라고 직접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예요. 이거는 뭔가 이제 은행 텔러북에서 실수를 한 경우가 되겠죠. 과오 지급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진정한 예금주가 저는 돈을 못 받았는데요. 저분한테 간 것 같아요. 이상한 분한테 간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융기관이 저 사람, 이제 잘못 받은 사람에게 돈이 일단은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한 예금주에게 다시 이중으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대신에 은행은 이런 좀 부정한 예금 수령자에게 마찬가지로 부당이득 청구권을 가지고 부당하게 받은 돈을 갖다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 지급되었을 경우 두 가지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출금 절차랑 어떤 출금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수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출금 업무를 할 때 우리가 출금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수표로 발급받아서 고객이 가져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수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수표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좀 중요한 용어에다가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좀 해놨는데요. 자, 발행인이요. 그쵸?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되겠죠. 자, 증권상에 표시된 증권은 수표를 의미하겠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면 증권상에 수취인, 이 수표를 받을 사람이 되겠죠. 그죠? 수표를 발행해서 받을 사람 또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소지자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제3자. 자, 여기서 3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은행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제3자에게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우리가 수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상업경제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수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수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장 현금에 가까운 거죠. 자, 은행이 자기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면서 지급인으로 하는 자기합수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결제를 할 때마다 당좌수표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은행이 대신 결제를 해주는 당좌수표도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기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 여러분들 뭐 선일자 수표라든지 어떤 여행자 수표, 횡선 수표 같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는 그런 수표들도 있습니다. 자, 수표의 법적 성격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는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이 수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발행할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수표를 발급해야 되는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요식증권성. 참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냐면 자, 필요하다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표는 현금은 아니죠. 수표는 현금이 아닙니다. 대신에 현금이 너무 다양해지다 보니까 현금의 양이 너무 많다 보면 그것들을 일일이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표로 해서 굉장히 간소화할 수 있는 성격을 띈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자, 수표는 위조라든지 변조라든지 부정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수표는 우리 수표법에 의해서 완벽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수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수표에 필수적으로 기재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라면 온전한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현금을 대용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서 강력하게 어떠한 형식을 충족하도록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원래는 이제 조금 시행하긴 오래됐는데 5만 원권이 사실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액 수표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최근에는 1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하진 않는다고 해요. 5만 원짜리가 너무 이렇게 통용화되다 보니까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을 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좀 필요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수표는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은행에 제시를 해야죠. 제시를 해서 그 수표에 해당하는 것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시증권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환증권성이라는 건 자, 우리가 수표를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 수표를 뭘로 교환해야 됩니까? 현금으로 교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채무에 대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내가 받아야 될 권리를 갖다가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상환증권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수표라는 거는 내가 금전을 상대방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 지급 청구권을 나타내는 채권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상기하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합수표 발행 업무 절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자기합수표를 발행해 달라고 고객님이 요청을 하겠죠. 발행 의뢰서
작성해야 될 겁니다. 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역시 빠지지 않는 부분이죠. 그죠? 자, 여기 고객 실명을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나왔네요. 그쵸? 여러분들. 자, 고객 확인 제도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자기합수표를 발행할 때 예를 들면 2천만 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인 경우에는 이 제도에 의해서 금융거래 목적이라든가 실명 확인 같은 것들을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에 의한 여부인지 아닌지를, 그런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고객분께서 자기합수표를 가지고 가실 때 두 가지 경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정액권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아니면 비정액권으로 가져가실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정액권은 말 그대로 수표에 이미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금액이 아예 인쇄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정액권이라고 하고요. 자, 수표에 금액이 써 있지 않고 직접 어떤 인쇄를 통해서 금액을 그 자체로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표에다가 써 넣을 수 있는 비정액 자기합수표가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문의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정액권으로 하실 건지 비정액권으로 하실 건지. 그래서 고객님에게 고객님 정액권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비정액권으로 하시겠어요? 고객님 2천만 원이신데 2천만 원 전부 어떻게 드릴까요?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문의를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합수표를 만약에 정액권인 경우에는 금고에서 인쇄가 되어 있는 정액권 자기합수표를 갖다가 받아야 될 거고요. 아니면 비정액권이면 어떤 거기에 금액을 인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뭐냐면 예금 계좌에서 예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자기합수표를 발행하면 연동거래가 되는 거고요. 고객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와서 수표를 발행하면 현금거래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구별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표 발행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거든요. 고객님에게 고객님 수표 발행 수수료는 얼마입니다. 안내를 드려야겠죠. 자, 그리고 고객님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수표를 교부를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표의 어떤 발행 업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 오늘 이제 마지막 실습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수표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이 출금을 하게 되고 또 이 출금을 할 때 수표로 찾는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 요거 배워보시면, 요 영상을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쉽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 실습 동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합수표를 발행할 때는 고객에게 정액권인지 비정액권인지 확인한 후 수표 발행 수수료를 안내하고 수표를 발행합니다. 2천만 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한 후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고객 확인 제도를 수행하여 거래 진행이 가능합니다. 78번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저 수표 출금 좀 하려고 왔거든요. 입출금 통장에서 출금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혹시 통장 가지고 오셨나요? 네, 통장 여기 있습니다. 네. 찾으실 금액이랑 수표 금액도 같이 적어주세요. 네. 네, 있습니다. 총 2천만 원 찾으시는 거 맞으세요? 네. 1,000만 원짜리 2장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2천만 원 한 장으로 네, 뽑아드릴까요? 2천만 원짜리 한 장으로 주세요. 2천만 원짜리 한 장으로 드릴게요. 네. 저희 일회성 금융거래로 2천만 원 이상이면 고객 확인 거래 때문에 이거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혹시 신분증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네, 신분 확인됐고요. 수표 발행 수수료 200원 있으신데 통장에서 같이 빼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드릴게요. 수표 출금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동영상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마 좀 주의 깊게 본 친구들은 출금 거래랑 요 수표 거래에 대해서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5강을 통해서 우리가 예금 관리 모듈과 입지급 거래 모듈을 2가지 모듈을 갖다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혹시 은행 어떤 텔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또 이런 NCS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미래와 진로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